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55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윙백을 쪘잖아요.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토트넘이 3백을 쓸 때 손흥민 자리가 이제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뭐 언론 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에릭센 들어가야 되고 알리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 되니까는 수비수가 하나 늘어나는 대신 공격 자원이 하나 줄잖아요. 거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피해를 본다라는 말씀을 뭐 시즌 중반 이후부터 쭉 드렸었는데, 자, 그럼 3백을 쓰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생각을 하기에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골도 많이 넣어주고 좋거든요. 근데 3백에서도 이 선수를 끼워 넣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 3백에서 손흥민이 빠지는 게 아까운 거죠. 포체티노 감독이 그만큼 지금 손흥민 선수를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3백이 됐을 때 이 선수 빠지는 건 아까우니까 어떻게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워낙에 익숙치 않은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고생을 했다. 저는 사실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어요. 저의 생각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감독 입장에서 이 선수를 어디다 내다도 사실 믿음이 간다는 거잖아요. 익숙치 않은 포지션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수비적인 부담을 지어줘도 이제 감독 입장에서 괜찮다는 약간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저는 부정적인 얘기 할 차례네요. 부정적인 거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략은 대담하게, 전술은 세심하게, 큰 그림은 대담하게. 진짜 공격 자원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면 감독은 고민이죠. 다 쓰고 싶은데. 네. 근데 전술은 세심하게. 이게 진짜 잘 될지 연습도 안 해보고 그냥 넣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안 해본 포지션에 넣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첼시도 페드로 선수를 3백인데 윙백에 기용해 본 적이 있어요. FA컵 3라운드 피터보로전에서 그런 경기 때 연습을 시켜보는 겁니다. 한번 그런 적응을 하지, 하나 못 하나. 네네. 그리고 나서 진짜 좀 중요한 리그 경기나 이럴 때 투입을 해서 가능성을 보는 것이지. 근데 너무 중요한 경기에서 투입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실전에 중요한 연습도 안 해본 그러한 전략은 대담했는데 네. 세심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너무 무모한 투입이었어요. 그 네. 투입은.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을 포지션이고 보는 사람으로서는 의아하게 그럼 만드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워낙에 또 손흥민 선수의 윙백이 화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흥민 선수의 윙백 사례로 본 파격적인 선수 기용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파격적인. 그러니까 한번 쉽게 얘기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글씨 있잖아요. 잉 그거 철자도 안 되는데. 잉 의의 이의 이응. 아, 그렇죠. 아, 의잉? 잉 이런 거 쓰잖아요. 전술도 마찬가지고 선수 네. 기용도 마찬가지고 딱 봤을 때 손흥민 선수도 윙백 나오길래 잉 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죠. 자, 먼저 선정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선수가 갑자기 뭐 이렇게 포지션을 바꿨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 이렇게 그래서 사례별로 약간 저도 보시는 경향이 이 큰 거죠? 주제를 다음 스포츠로부터 네. 받고 나서 그냥 포괄적으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한번 사례들을 뽑아봤어요. 팬들이 조금 이해할 만한 최근 경기들 위주로 해서 좀 뽑아봤어요. 저는 기준은 딴 거 없고 바로 말씀하신 그 최근이 기준이에요. 저는 어디서 끊었냐면은 2010년부터 왜냐하면 사실 이 파격이라고 하면 전술사에서 사실 파격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서 그렇죠. 또 네. 교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술사의 혁명들은 사실은 그렇죠. 다 처음에는 파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사실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저는 2010년으로 맞습니다.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파격이라는 건요. 네. 축구사가 길잖아요. 네. 다 과거로부터 온 영감이에요. 네. 2000년대 이후 이때부터의 파격은 다 옛날에 한 번씩 다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신 사례들을 얘기를 네, 해야죠. 그래서 시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장지원 네. 위원님은 사례별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한준희 위원님은 2010년 이후로 파격적인 전술 혹은 선수 기용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한준희 위원님부터 갈까요? 네, 2010년 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산시로에서 AC 밀란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챔피언스리그 16강이 펼쳐졌는데 네. 맨 마킹의 교본 박지성.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첼시와의 대결에서 안데르 에레라 그렇죠. 선수가 저 아자르 선수를 맨투맨 마크를 마킹. 했을 때에도 그 해외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박지성이 피를로를 막았던 때가 기억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해외에서도 할 정도면 이 박지성 선수를 그때 피를로 선수의 마크맨으로 붙였던 퍼거슨 감독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2010년 이후에 정말 이 축구사에 있어서 상당히 아주 교본적이고
뭔가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항상 박지성과 피를로 사례를 찾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역사에 남을 사건인데 사실 이때 이 경기 전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사실은 이때 AC 밀란에 데이비드 베컴 선수가 있을 당시거든요. 그래서 베컴과 알렉스 퍼거슨 간의 대결 뭐 이제 이걸로도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베컴은 나중에 눈물을 흘렸죠. 왜냐하면 이때 두 경기 합계 7대2로 맨유가 승리를 대승을 거뒀으니까요. 근데 그 원동력이 일단 산시로에서부터 나타났는데 이때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루니 선수 아래쪽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면서 그런데 공격형 미드필더의 이 위치라는 거는 상대의 후방 플레이메이커인 피를로 선수를 따라다니는 위치이거든요. 그런데 피를로 선수를 계속 어슬렁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피를로 선수가 막상 공을 잡으면 정말로 그때는 바짝 붙어서 괴롭히고 그 피를로에 대한 마크를 이렇게 잘 수행하기도 어려운데 정말로 그걸 잘 해냈던 박지성 선수였고 또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박지성 선수가 골도 넣었죠. 스콜스 선수 패스 받아가지고 아주 어려운 각도에서 이제 골도 터뜨리면서 정말 이 AC 밀란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넘어서는 데 있어서 박지성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또 이제 박지성 선수의 그런 롤 말고도 이날 퍼거슨 감독이 데런 플래처 선수를 약간 측면 쪽에 썼는데 완전 측면이 아니고 맞습니다. 또 중앙 쪽으로 좀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지성과 플래처로 하여금 AC 밀란이 자랑하는 또 베컴 선수를 포함한 피를로와 베컴을 포함한 중앙 미드필드진을 박지성과 플래처의 아주 성실한 활동량으로서 봉쇄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맨유의 다른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클 캐릭과 이제 폴 스콜스가 그렇죠. 있는데 캐릭과 스콜스는 그만큼 자유를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AC 밀란의 3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을 박지성과 플래처 2명이 다 맡아주니까 거의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캐릭과 스콜스가 플레이하기는 아주 편안해지면서 맨유가 결국 1, 2차전 합계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장지현 위원님의 리스트에도 혹시 있나요? 네, 맨투맨 하면은 이제 그 경기. 특히 에레라 선수가 아자르 선수를 맨마킹한 352에서의 한 사람 맨마킹. 이거는 과거에도 꽤 많이 나왔던 이제 운영이죠. 우리는 사실은 이 맨투맨 마킹에 익숙해 있죠. 우리나라 네. 축구가 특히 맨투맨 마킹이 옛날에 많았는데. 근데 사실 현대 축구에서는 공간 싸움, 속도 싸움 뭐 이런 과정에서 사실 맨투맨 마킹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맨투맨 마킹을 수행할 때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첼시를 아주 압도한 것처럼 네. 특정 선수가 특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그럴 때 맨투맨 마킹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면 근데 문제가 돼요. 원포인트 전술이죠. 딱 응, 허를 원포인트 찌를 때 전술이에요. 응.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한 번 딱 쓰고 그 다음에 말아야죠. 계속하면 이제 그거는 아주 단점이 또 많이 드러나는 그렇죠. 또 운영이고 상대가 그 탈압박을 하는 전술을 또 그렇죠. 카운터로 들고 나오기 네.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자, 맨마킹의 그 표본, 파격적인 선수 기용으로 박지성 선수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 의원님의 네. 두 번째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도 아마 한 의원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부터 이제 전술적 기용에 있어서의 파격적 운영. 이 얘기는 뭐 몇몇 감독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 특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러한 운영을 좀처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특히 영국 팬들 이런 팬들은 좀 뭐야 잉? 네, 그런 운영이었죠. 10월 중순에 에버튼전입니다. 3-2-4-1. 네, 사실 시즌 초반에도 뭐 1라운드 썬더랜드전부터 측면 수비수들이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운영을 조금씩 하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3-2-4-1처럼 운영한 에버튼전. 이 운영인 결과가 물론 결과는 1대1이었습니다만 당시에 뭐 케빈 데브라이너나 아게로 선수가 PK를 놓쳤었고 또 케빈 데브라이너가 또 골대도 맞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에버튼을 눌렀었어요. 그래서 당시 에버튼 팬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고 윙백이 없는 전술 운영은 사실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공수 간격도 좀 넓고 공격적인 어떤 트라이앵글이든 다이아몬드 운영에 있어서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단계였기 때문에 과거로부터의 영감을 받아서 펩 가르디올라가 그것을 현대 축구에 맞는 부합하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좀 발전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 에버튼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잉글랜드 팬들이라면 이런 운영도 있네? 네. 라고 놀랄 만한 그런 운영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전술적으로 파격적인 운영이 팬들이 이제 아는 생존왕 위건.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감독. 그 마르티네즈 감독이 2000년대 말에 다 이제 순위가 거의 정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 첼시전 때요.
8대 0으로 깨질 때 3-3-1-3을 썼었습니다. 다이아몬드 3-3-1-3을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3백에 대한 어떤 연습을 해보다가 2012년 강등권에 몰려있을 때, 그런데 그때부터 막판에 엄청난 상승세를 탈 때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전반전 운영, 그때가 이제 3백 운영을 하면서 네. 퍼거슨 감독을 엄청나게 당황을 했던 전반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렇게 당한 적이 없습니다. 중하위권 팀에게. 그때가 이 마르티네즈 감독이 3백으로 변화를 해서 아주 파격적인 운영을 했었는데, 팬들이 좀 알만한 경기는 그렇게 몇 가지를 좀 볼 수 있고. 네. 저도 그 위건 그 경기는 아주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제가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3백은 그 당시 이제 세리에 A에는 그래도 3백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월터 마짜리 감독이 맞습니다. 나폴리 마짜리 있을 때, 감독, 나폴리 그 전술이었어요. 나폴리의 네. 그 마짜리 시스템의 그 맞습니다. 3백과 굉장히 유사한 유사했어요. 게 그 마르티네스의 위건에서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럼 펩 과르디올라의 네, 과르디올라 감독은 네. 없을 수가 없죠. 워낙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 잘해주셨어요. 옛날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근데 비단 요한 크루이프 정도가 아니라 그 전인데 네, 그 과르디올라 감독은 네, 이미. 1930년대, 50년대로부터도 영감을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3-2-4-1이라는 포즈는 WM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WM에서 위에 W의 날개들을 약간 내리면은 그게 3-2-4-1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 선수로 인해서 더 유명해진 그 가짜 9번, 폴스 나인 같은 것도 사실은 헝가리가 쓰던 MM과 비슷한 거예요. 중앙 공격수가 쓱 내려와 버리면 그게 사실 MM 형태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옛 것으로부터 현대적 해석을 곁들여서 이것을 현대 축구에 접목시킨 감독이 아마 가장 괄목할 만한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인데, 저는 네. 과르디올라의 그 1년의 시리즈 중에 2011-12 시즌 1라운드예요. 라리가 1라운드인데 푸yor, 피케, 아드리아노, 막스웰 선수가 다 부상이에요. 그리고 다니 알베스 선수는 또 징계예요. 그러면 이제 수비진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서 과르디올라가 이걸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다이아몬드 3-4-3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다이아몬드 3-4-3은 비상 상황에서는 이게 꼭 등장을 한다. 루이스 엔리케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이 11-12 시즌 이전까지는 3백을 쓰기는 썼습니다. 쓴 경기들이 있는데 그 3백에서는 다니 알베스 선수가 윙백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상식적인 3백이었어요. 윙백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데 이 비아레알과의 이 11-12 시즌 라리가 1라운드에서 썼던 이 3백은 그야말로 진정한 다이아몬드 3-4-3이에요. 이날 미드필드 쪽에 멤버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니에스타 선수,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 그리고 앞쪽에 공격형이 파브리가스 선수예요. 그러면 이 구도에서 이니에스타랑 티아고가 윙백을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위쪽에는 누가 있냐면은 알렉시스 산체스가 왔고, 그리고 페드로 선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페드로 선수나 산체스 선수가 지난번 파리 생제르맹전의 그 네이마르라든가 그 개념으로 하면은 이쪽이 약간 윙백일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날 경기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산체스 선수가 윙백처럼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011-12 시즌 이 비아레알을 상대로 했던 이 첫 경기의 다이아몬드 3-4-3은 그 삼각대형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이 포진을 활용해서 정말 비아레알을 아예 그냥 점유로서 완벽하게 눌러버렸어요. 그런데 이날은 또 부상자도 많았고 또 이것이 상황적으로 이해가 됐던 것이, 제가 이 포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안성맞춤으로 비아레알이 카니 선수와 보르하 발레로 선수가 측면인데, 카니와 보르하 발레로면은 제대로 된 측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4-4-2 같지만은 4-2-2-2 같은 형태로 사실은 중앙지향적 측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아레알도 측면에서의 날카로운 공격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때 이제 니우마르 선수, 이제 로시 선수 비아레알에서 투톱 뛰던 때인데 상대가 투톱이고, 그러니까 3백이면 또 그게 괜찮죠? 여기에 상대가 날카로운 측면 전문 윙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싸움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윙어를 그냥 생략해버린 다이아몬드 3-4-3을 들고 나왔던 건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전에 썼던 3백에서도 이런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던 거죠. 굉장히 이 경기는 도전적인 네, 그런 그렇죠. 전술이었네요. 도전적이면서도 위험하죠. 그래도 최근에는 공수 간격이나 또 세컨볼 싸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간 싸움에서 많이 진화된 형태입니다만, 과거에는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았죠. 이런 전술들. 그래서 이런 전술을 과거에 이른바 뭐 히치콕
전술이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스릴러요? 예,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네. 스릴러 영화 같다. 그만큼 파격적이었다는 네, 거죠. 위험 부담도 많은데 이제 그런 위험 요소를 조금씩 줄이려는 노력. 그래서 사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을 좀 높게 보는 이유는 그런 실험 정신이에요. 네, 자꾸 해보려는 실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들이요. 그렇습니다. 네, 요새 벵거 감독도 이제 실험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잘 되면 또 다른 옆에 팀 감독이 또 따라하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덜 파격적이고 또 다른 파격적인 게 나오고 계속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사례는 뭘까요, 장전 위원님? 저는 이제 다음 사례는 이제 후반 교체를 통해서 공격적으로나 이제 수비적으로 강화한 뭐 교체를 통해서 그런 파격적 네. 운영을 한 사례인데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저는 바날 감독이 네덜란드 대표팀.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예선이 한창일 때 마지막 아일랜드전입니다.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공격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루드 반 니스텔루이와 클루이베르트. 당시 유럽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들입니다. 그 투톱이 일단 나갔죠. 그런데 이제 골을 계속 못 넣고 결정적인 찬스들을 계속 놓치니까 오히려 후반에 한 골 먹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셀바잉크와 반후이동크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유럽 강리그에서 거의 최고의 득점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공격진들이에요. 라리가, 프리미어리그, 뭐 에르데비지, 강리그 거의 탑 득점왕들을 4명을 네네. 싹는 거예요. 골이 안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무리한 운영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잘 보여준 사례예요. 그 요거는 네. 실패 사례. 실패 사례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떨어졌어요. 네, 네덜란드가. 근데 포르투갈, 아일랜드, 네덜란드가 같은 조였는데 네덜란드가 월드컵을 못 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리뉴 감독 시절에 2004, 2005 시즌이죠. 네. 당시에 이제 첼시의 야로식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1위 야로시. 1위 야로식이요. 이 선수가 195cm의 장신입니다. 오, 크네요. 네. 네. 근데 미드필더인데 약간 볼을 다루는 부분은 좀 투박하긴 해요. 근데 장신이다 보니까 이 선수를 무리뉴 감독이 어떻게 썼냐면 거의 교체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10몇 경기인가를 교체로 많이 들어갔어요. 다. 그것도 항상 20분, 18분, 뭐 17분 이렇게 남을 때 집어넣습니다. 약간 이기고 있을 때도 집어넣고 무승부, 비기고 있을 때도 집어넣고 지고 있을 때도 집어넣습니다. 지고 있을 때는 야로시까지 집어넣으면 당시에 존 테리, 까르발류, 거기에 측면 수비수 보고 있는 갈라스, 그리고 드록바 그 선수들이 다 헤딩을 잘했거든요. 네. 그 선수 다 들어가요. 야로시까지 들어가요. 램파드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올려넣어요. 5 헤딩 머신 작전이에요. 그래서 세트피스를 만들어내고 마치 스토크 시티처럼 골이 필요할 땐 그렇게 해서 이제 골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었고 네. 이기고 있을 때는 또 상대가 이제 긴 공격을 많이 오니까 또 수비로 돌려서 드록바까지 수비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공중볼을 다 차단을 해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장신 선수 옵션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파격적이긴 한데 그런 식의 운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흔한 경우는 사실은 보통 이제 공격을 강화해야 될 때는 4백도 마찬가지고 3백의 윙백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윙어들, 공격형 윙어들을 아예 풀백으로 내려서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가 이제 공격 숫자를 줄이고 수비로 완전히 전념하고 수비 숫자를 늘리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이 통상적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런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 초에 무리뉴 감독이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펠라이니가 있고 포그바도 있고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있고 장신 선수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겠구나. 과거 야로식처럼 펠라이니를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진 않더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부상자가 중간에 좀 많이 섞이는 그거에 잘 부분도 됐으면은 맨유가 골 수가 더 많을 거예요. 네. 네. 후반 교체를 통해서 보여준 파격적인 전술 장 의원님 발표해 주셨고요. 한 의원님 어떤 사례 소개해 주실 건가요? 2017년 1월에 벌어졌습니다. 몇 개월 안 됐죠? 네.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타겟맨 윙어. 타겟 마리오 만주키치가 네. 유벤투스에서 등장했습니다. 만주키치의 왼쪽 만주키치가 레프트 윙이 됐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유벤투스가 3-5-2를 쓰건 아니면은 뭐 4-3-1-2를 쓰건 이과인 선수 비싸게 데려왔고 또 디발라 선수가 있잖아요. 사실 만주키치 선수가 벤치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주키치 같은 선수를 벤치에 두기에는 또 좀 아깝잖아요. 만주키치 선수가 또 팀의 그 성실도와 헌신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그래서 만주키치를 어떻게 쓰면 될까? 알레그리 감독이 1월 달에 라치오전부터 본격적으로 4-2-3-1을 들고 나와서 만주키치를 왼쪽 측면 미드필더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타겟맨 윙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런데 만주키치 선수가 어떤 장점을 지니냐면은 뭐 전형적인 윙어들처럼 뭐 발재간으로 뭐 돌파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 대신 일단 만주키치 선수를 수비하게 되는 선수들은 보통 상대팀의 풀백, 윙백들이잖아요. 근데 이 윙백들 입장에서는요 보통
발 빠르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라이언 긱스, 뭐 마르크 오베르마스 뭐 등등 뭐 그런 선수들을 상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윙백들이. 게다가 윙백들 자체도 신체 조건이 아주 큰 선수는 좀 드뭅니다. 윙백들 자체도 뭐 마르셀로 카르발 이런 선수들 별로 안 크듯이. 그런데 갑자기 센터 포워드 뛰어야 되는 거한이 자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윙백들이 이게 뭐지? 굉장히 거기서 일단 익숙치 않음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 만주키 선수가 들어갔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이 측면에서 공중볼을 보냈을 때 만주키 선수가 상대의 작은 윙백을 상대로 떨궈주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백들을 상대할 때와 이 또 자기보다 한 수 아래 피지컬의 윙백들을 상대할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만주키치로 하여금 측면에서 타겟맨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떨궈주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등지고 볼 간수하면서 주변에 또 접근하는 동료에게 또 찔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주키치 선수가 디발라 선수라든가 이과인 선수에게 좋은 어시스트를 이 위치에서 많이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이제 만주키치 선수가 또 뭐에 도움이 되냐면은 유벤투스가 중앙 미드필드를 피아니치와 케디라를 쓸 때는 사실은 약간 수비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만주키치 선수 같은 거한이 딱 미드필드 측면 쪽으로 와가지고 이 피아니치 선수라든가 이런 중앙 쪽에서의 어떤 수비가 약간 부실할 수 있는 거를 만주키치가 엄청난 피지컬 능력과 아주 폭발적인 태클과 인터셉트로서 만주키치가 수비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지금 공헌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 만주키치 같은 선수를 하나 더 넣어 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작고 빠른 윙어를 넣어 놓는 것보다 세트 플레이 공격과 수비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주키치가 하나 보너스로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트 플레이에서의 득점률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여기에 뭐 지금 태클이라든가 인터셉트 이런 지표로만 보더라도 만주키치 선수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모르죠. 이것도 이제 계속 오랜 기간 쓰게 되면 또 상대도 이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들고 나오겠지만 아직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만주키치 선수의 그 폭발력과 피지컬에 상당히 고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만주키치 선수를 어쨌든 벤치에 두는 것보다 윙어로 쓸 생각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파격적이고 창의적이면서도 지금 만주키치가 그 알레그리 감독의 요구사항을 100% 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지금 유익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공격에 뭐 디발라나 쿼드라도를 위시한 다른 공격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좋은 팀입니다만 그런 식의 공격에는 남자의 팀의 정점에 올라 있었던 스토크시티가요. 네. 과거에 4백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왼쪽 수비가 마크 윌슨 188cm, 중앙 수비가 쇼 크로스 190cm, 와우, 네. 우드게이트가 187, 오른쪽 수비수 후투 188. 4백인데 네. 요즘에 4백들이 뭐 센터백형 4백들이 이렇게 운영되는 팀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버랩들 좀 하거든요. 오버랩을 안 해. 포 센터백이죠. 진짜 포 오리지널 센터백. 포 센터백. 예전에 남자의 팀 정점일 때 토니 프루스 감독이 네. 정점일 때 그 가끔 보여주는 엽기적인 4백 운영이 있어요. 네네. 볼만했겠네요. 네. 볼만하죠. 그래서 팬들이 그때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팀이나 혹시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 있으면 네. 일단 스토크 검증을 받아라. 하나의 관문처럼. 네. 이어서 본인 준비해 오신 그 네. 사례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포지션 변경을 통해서 뭐 파격을 주는 경우.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크리스토퍼 삼바. 네. 샘 알라다이스 감독 시절의 블랙번입니다. 네, 이때 이제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특히 아스날 같은 팀들, 네,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공중볼 싸움을 할 때 힘들어하는 팀들을 상대로 센터백인 삼바 선수라고 있었어요. 막 그 선수를 예를 들면 뭐 후반에 아예 공격수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경기 시작 선발부터 센터백인데 공격수로 가 있어요. 네. 공격수예요. 그럴 때 이제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블랙번에는 뭐 엘하지 디우프, 뭐 센터백에 뭐 지베, 라이언 닐슨 기본적으로 힘이 좋고 수비 투쟁력이 강한 선수들이 좀 많았는데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이제 약간 피지컬적으로 약점이 있는 팀들,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들 이런 팀들을 상대로 그런 공격들을 많이 했습니다. 샘 알라다이스 감독은 상대 팀의 특성에 따라서 아주 파워 게임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전형을 또 볼 수가 네, 있죠. 포지션 변경을 통해서 이제 파격적인 전술을 네. 기용한 경우, 네, 한준희 위원님은요? 2013-14 시즌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앙헬 디마리아의 이거를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네로우 박스 투 박스 윙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윙어인데
박스 투 박스 역할을 해요. 네. 중앙 미드필더처럼. 그런데 이게 와이드가 아니라 내로우예요. 포백에서 이걸 쓸 수 있는 포지는 두 가지입니다. 4-3-3 아니면은 이른바 다이아몬드 4-4-2, 그렇죠. 4-3-1-2. 예.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그 앙헬 디마리아 선수가 이거 더 어렸을 때 해봤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앙헬 디마리아 선수를 원래 더 유명한 선수로 만들었던 팀은 벤피카거든요. 벤피카가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 4-4-2 포진을 활용을 했었는데 벤피카가 그 조르제 제수스 감독 당시에 이 포진이 굉장히 잘 돌아가면서 아주 정말 멋진 축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동안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 와서 디마리아 선수가 이제 오른쪽 윙포워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디마리아 하면은 아무래도 상식적으로는 오른쪽 윙포워드가 맞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레알에서 디마리아 선수가 이 위치를 뛸 때 경기에 따른 기복도 심했고 또 경기 안에서도 뭐 크로스가 정확하다가도 또 아주 또 부정확해지고 뭐 불안한 입지였는데 가렛 베일 선수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외질 선수는 떠나고 이제 베일 선수가 도착하고 이제 그런 시기가 맞물렸는데 디마리아 선수도 이제 베일 선수 도착하면서 이제 벤치로 가야 되고 이제 조커라든가 뭐 로테이션 자원 정도로 전락을 해서 사실 이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야 디마리아 데려오자 그런 얘기를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디마리아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의 라데시마에 있어서 키 플레이어가 됩니다. 정말로 레알이 이제 빼앗길 수 없는 중요한 위치가 되는데 이게 안첼로티 감독은 항상 그 특성이 몇 가지를 이렇게 해보다가 한 몇 달 지나면은 그 팀의 최적의 포진을 찾아내는 특기가 있는 감독인데 안첼로티 감독이 사실은 이 시즌에도 뭐 4-2-3-1도 해보다가 뭐 4-4-2 비슷하게도 해보다가 여러 가지를 해봤다가 결국은 한 반 시즌 정도 지나서 알론소, 모드리치, 디마리아 이 삼각형 미드필드를 만들면서 4-3-3이 되고 디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좁게 활약하는 윙어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디마리아 선수가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이 라데시마라든가 FA컵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마리아가 없었다면 과연 그 트로피들을 레알이 가져올 수 있었을까? 그거는 아마 레알 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3명의 미드필더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다이렉트한 드리블 전진 능력이 있는 선수가 디마리아였고 이 능력은 정말로 이때 레알에게는 필요한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마리아 선수의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사실은 BBC 라인이 훨씬 더 위력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디마리아가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해냈습니다. 이 시즌에 라리가 어시스트 1위였어요. 디마리아 선수가. 자, 이제 각각 한 가지 마지막 사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얘기 뭐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살짝만 부상자가 너무 언급해주세요. 많아서 네. 할 수 없이 좀 파격적으로 운영한 그러한 기용들이죠. 특히 센터백에 많은데요. 뭐 마이클 애시앙 선수가 센터백을 본다던가 그런 운영인데 뭐 사실 이렇게 중요한 어쩔 수 없는. 네. 네. 이 얘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의원님 하나 해주시죠. 저의 마지막은 네. 2010년 이후의 축구 역사에서 아마 전술로만 본다면 역대 레벨의 경기를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런다면 저는 이 경기입니다. 오. 유로 2012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가짜 공격수를 썼던 스페인과 가짜 그랬어. 센터백을 썼던 이탈리아의 대결. 예. 승부도 1대1로 네, 그렇죠. 아주 사이좋게 끝났는데 이 대결은 전 세계의 전술 네.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어요. 네. 내용도 정말 좋았고 네. 여기서 이제 파브레가스 가짜 공격수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때 사실은 스페인이 그렇다고 센터포워드 자원이 없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토레스 선수도 있었고 요렌테 선수도 있었고 이때 네그레도 선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보스케 감독은 이제 바르셀로나가 잘하는 식대로 파브레가스 가짜 공격수를 선택을 해서 나왔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가 프란델리 감독이 당시에 고민에 빠졌어요. 원래는 프란델리 감독은 4-3-1-2 같은 포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르잘리 선수의 부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드필드 쪽에서도 몬톨리보 선수가 좀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유로 2012의 스페인이면 뭐 무적함대 아닙니까? 그야말로 강력한 스페인을 상대로 이것을 어떻게 프란델리가 해결할지 봤는데 3백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3백의 가운데를 다니엘레 데 로시 그렇죠. 선수가 네. 미드필더가 3백에서 이른바 이제 스위퍼 리베로 같은 역할로서 이제 데로시 선수가 나왔고 이때 이제 양 윙백이 마지오 선수와 자케리니 선수였는데 가짜 9번을 활용하는 상대는 사실은 이 가짜 공격수가 거의 미드필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드필드가 엄청나게 강화된 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팀을 상대로 3백
그리고 밀릴 때는 어떻게 보면 5백 아닙니까? 그런데 가짜 9번을 쓰는 팀을 상대로 이런 식의 수비로 맞서게 되면 사실은 미드필드에서 엄청난 열세에 몰리면서 계속 불리한 경기 흐름을 맞이하게 될 공산이 커서 사실 고전적인 이론에서는 가짜 9번 쓰는 팀한테는 이런 식으로 3백, 5백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썼는데 이탈리아가 대단히 경기를 잘한 거예요. 엄청나게 잘했어. 선수들의 그 기동력과 조직력 그리고 전술 이해도가 대단히 높았고 특히 데로시 선수, 피를로 선수 거쳐서 측면으로 나가는 그리고 측면에서 다시 피를로 선수에게 볼이 돌아오면서 피를로가 또 롱패스라든가 이런 공격 전개를 해주는 빌드업에 있어서 굉장히 이탈리아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선제골을 스페인에게 먼저 터뜨립니다. 이 당시에 이탈리아를 보고 전술적으로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제가 봤을 때 요즘 이 3백이 좀 더 널리 유행을 하잖아요. 저는 이 경기의 영향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봐요. 그때 K리그도 그 경기 영향받은 팀들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K리그에서도 즉각적으로 이 다니엘레 데로시 이 가짜 수비수 이 포진을 사용하는 팀들이 영향받은 팀이 생기더라고요. 있었어요. 경남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약간 가짜 센터백처럼 수비형 미드필더를 같이 운영을 했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전술들을 계속해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발전을 또 이루고 있는 그런 축구사를 살짝 훑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과거로부터의 영감에서의 진화다. 네. 오, 알겠습니다. 이 데로시 선수 이거요.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조나미스타라는 게 있어요. 이탈리아가 70년대에 썼던 약간 비대칭형 3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걸로부터 이탈리아 감독들은 또 영감을 많이 얻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전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옛날 거 되돌아보면 맞습니다. 이게 가져올 것들이 또 있는 거죠. 2000년대에도 이탈리아는 비대칭 풀백을 많이 썼어요. 한쪽 4백인데 한쪽 측면 풀백은 완전 센터백. 한쪽은 오바랩하는 풀백. 그런 비대칭 풀백을 많이 썼었어요. 실제 4백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K리그에서 또 차범 감독님이 수원 시절에 또 같이 활용하고 그랬었어요. 항상 보면은 과거로부터의 다 영감에서의 어떤 진화죠. 변화하고 진화하고. 저희가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은데 하다가는 한 2박 3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파격적 전술 및 선수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3부 화요일 챔피언스리그 4강 프리뷰 및 승부 예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